행위를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보고서 채택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면서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권 찬스의 끝판왕이라며 사퇴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많았다면서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의당마저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뉴스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당 권지웅 비상대책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도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낮 12시 3분 정도에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3월에 이제 발사 시험에서 좀 실패를 했던 ICBM인 화성 17형을 재시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합참은 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행위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 추적 감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 약 780km, 속도는 마 11.
탄도미사일은 뭐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이게 화성 17형인지 15형인지 이건 또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윤석열 당선인 취임 엿새 앞둔 시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이제 당선인 취임 이후에 바로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다시 이제 또 연쇄 도발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오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고 21일 날은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일정에 맞춰서 이 추가 발사 시험 또는 이제 7차 핵실험 이런 걸 통해서 대미 대남 위협을 가하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게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 못했던 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시험들 최대한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인수위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도 북한이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꼬투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안은 실효적인 대북 제재 유지하면서 이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하고 유사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이 CVID가 목표로 제시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뭐 다소 포함되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 개방 3천 구상 내놨을 때도 반발했었고 CVI도 얘기하셨지만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 단어만 나와도 반발했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일종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은 한반도 지역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 중단하고 대화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 모처에서 오찬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규탄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인수위도 규탄 메시지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강력히 규탄하면서 긴장 조성과 국제평화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에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근본적인 억제 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이 됐는데요. 네. 뭐 여전히 뭐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먼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이니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건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국민 혈세 낭비 아니냐. 또 소통을 강화하려면 국민이나 언론인과 많이 접촉하면 되는데 건물이 무슨 죄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 군 출신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방어를 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서 얻는 국가적인 이득에 비하면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적은 것이다. 그리고 안보 공백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여야가 현장에 가서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후퇴 논란도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드 추가 배치하고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이 두 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거나 또는 일부 수정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이종석 후보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과 관련돼서는 당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를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걸로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드 추가 배치가 이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종석 후보자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타깝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은 누가 내는 건지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국민들에게 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어요.
지금 이정식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의 비위 의혹 그리고 뭐 삼성그룹 자문료 논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일단 이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던 시절에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를 수수했다. 관영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등등의 어떤 비위 혐의가 제기가 돼서 당시 노동부가 이정식 후보자를 이 사무총장 자리에서 해임할 것을 재단이사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재단이사회가 해임은 지나치다라면서 약식 구두 표결로 이 안을 부결을 시켰었는데 어쨌든 노동부가 해임을 촉구한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니까 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정식 후보자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연구 용역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지적이 됐는데 애초에는 이 이정식 후보자가 총 3,800만 원 받았다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계열사들로부터도 돈을 받았고 그걸 다 합치니까 이제 1억 1천여만 원이 됐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게 삼성그룹하고의 관계를 축소하려고 일종의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받은 거는 삼성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삼성그룹 노사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제 정의당에서 지적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정식 후보자는 좀 다른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선거 과정 중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렸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어떤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네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세게 비판했었는데 조금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승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한때 빚었어요? 그렇습니다. 조승환 후보자의 행정사 시절의 고액 수입료 의혹 관련 자료, 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병역 면제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업무상 기밀이라거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등으로 조승환 후보자가 이 자료 개출을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행의 원인이 이제 됐는데요. 예. 특히 본인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자료 제출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료로 나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병역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병역 예. 면제받은 사유가 당사자의 병역 문제는 이거를 개인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게 잘 이해는 안 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까지 청문회를 그럼 연기하자, 미루자 이렇게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면서 지금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이러면서 합의가 안 됐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오후 2시에 일단 청문회는 속개를 해서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인사청문회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거듭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 참사가 시작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김인철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다라면서 이 추가적인 사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제 사퇴를 또 요구를 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네. 그동안 가장 논란이 컸던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니까 상당 부분 의혹이 설명이 되고 해소가 됐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라고 방어선을 명확히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원희룡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또 불발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병가 보고서를 채택을 시도를 했는데 이견이 커서 1시간 동안 이제 싸우다가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 민간 특혜 의혹 그리고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 등을 거론을 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7대 중대 의혹이 있다라면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해서 원희룡 후보자도 이 순조롭게 뭐 보고서 채택이 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이제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고 여기다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미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오늘 이렇게 추가로 밝혔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9일로 미뤄졌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일로 일정이 변경이 된 건데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 그리고 자료 제출 미비 등의 문제가 이제 좀 이 계기가 돼서 난항 끝에 연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합의된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오늘도 사실 법사위가 파행될 위기에 처하는 등의 신경전이 여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했고 이게 잠정 합의된 김경률 회계사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추가적인 입장을 밝혀서 이게 좀 파행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김경률 회계사를 반대한 이유로는 공개적으로 의원에게 욕하는 분을 증언대에 세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김경률 회계사가 최근에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욕설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를 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문정, 한동수 두 이제 검사, 이 한동수 감찰부장 그리고 이문정 감찰 담당관 두 사람을 이제 증인 채택하자고 해서 네. 김경률 회계사하고 박영진 의정부 직원 부장검사를 이제 채택하기로 서로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럼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채택 의견을 유지하기로 해서 증인 채택 문제는 봉합이 됐습니다. 뭐 양측이 두 명씩 요구한 증인을 채택하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금 뭐 다른 후보자들도 뭐 아빠 찬스다 무슨 찬스다 찬스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됐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뭐 찬스가 없었는데. 네. 네. 많은 국민들께서 박탈감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저한테 주는 찬스뿐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이 기사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고액예물품을 후원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복지관의 노트북 50대 기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노트북은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의 지인이 임원을 맡고 있는 기업이 이 복지관에 기증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갈 때 이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때 상당한 이제 입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엄마 찬스로 마련을 했다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해당 기업이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을 한 것이다. 이것은 대학 진학 스펙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또 한동훈 후보자가 여기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한겨레가 허위 보도를 했고 심지어 허위 만편까지 게재를 했기 때문에 네.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미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주 이렇게 빨리 접수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게 한겨레 보도 내용은 기업의 명의로 기증을 했다거나 네. 딸의 명의로 기증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업으로부터 기증을 하게 내가 했다,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명의로 기증을 했다는 건 상관이 없는 건데 좀 주장과 해명이 엇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인터뷰 기사는 이제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말고도 지금 오늘 MBC도 그렇고 갑자기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MBC는 이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미국 언론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장상이나 인천시장상 등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기록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실이 상을 줬다는 서울시하고 인천시에 포상 내역을 요청을 했더니 포상 수여 내역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 측은 그렇지 않다. 이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시 산하단체장 프루덴셜 장학재단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서울시 자치행정과 관계자가 인터뷰까지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포상 내역이 없으면 상을 준 적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찌된 일인지 뭐 추가로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 한겨레가 또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이제 전시회를 기획을 해서 했는데 외할머니 건물에 있는 유학 전문 미술학원의 도움으로 개최를 했다라는 건데 이 전시회의 주제는 차별 금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작품들을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를 해서 이제 모은 후원금은 또 어떤 복지관에 이제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기획을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획안을 학원으로 보내서 그대로 이제 했다. 입시학원으로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논문 작성을 상당히 여러 건을 했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6개의 단독 저자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주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 지역 교육 및 의료 개혁 등인데 여기다가 또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영어 전차책을 10권을 출판을 했는데 여기 보면 뭐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 분열 이런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보이는 이런 사례인데 입시 전문가는 이것은 아마도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영문책자도 또 발행을 여러 개를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 후보자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알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백서를 이제 발간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를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백서는 미래 정부의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돼서 아마도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서를 남겼기 때문에 실제 비교가 될 것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뭐 더 잘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고요.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거울 삼아서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오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2020년 4월에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손준성 검사,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데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웅 의원 건은 검찰에 이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 등인데요. 아울러서 같이 고발됐던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 그리고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이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여론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미완의 수사 결론이 안타깝다.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안 받았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겠지만 제 식구 감싸게 하지 않겠느냐 지켜보겠다라고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고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 이걸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거는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공수처가 결국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국회에선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연임 파행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까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정부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인사를 좀 기대했었는데 저도 실제로 몇몇의 후보자들은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네. 비법조인인데 로펌 고문으로 들어가서 한 20억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되겠다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네.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가? 예를 들면 권력과 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나 김인철 후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인철 후보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사퇴하겠다고 한 상태인 거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좀 새로운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정말로 능력에 맞는 지위를 주는가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그렇게 네.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정부가 네. 출범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곤란하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김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명된 후보자를 잘 검증하는 것과 그 국정의 공백이 안 생기게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서둘러 인준해 줄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아직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 네. 아직 국정 공백이 생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지명된 후보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확인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도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좀 압박하고 있는데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이 자격 미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검찰개혁 관련한 걸로 논쟁이 뜨겁다 보니까 네. 한동훈 후보자가 예를 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되게 평을 되게 좀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 행정부의 수장이 그러니까 행정부 어떤 부처의 수장이 될 분이 언급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좀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청문회가 열려서 몇 가지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예를 들면 낙마 의견을 드린다든가 혹은 아니면 인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후보자가 아마 정호영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윤 당선인 측에선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평가 이전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까. 예를 들면 의대에 편입하는 자녀가 둘 있었는데 예. 그 편입하는 시기에 그 편입 총괄자와 아버지가 여러 차례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친구들이 그 심사에 대거 참여했는데
자녀들 그 아버지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채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누가 보기에도 약간 불공정 의혹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의 아드님 같은 경우는 논문을 2편 썼는데 그중에 한 편 같은 경우는 연구 참여율이 되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공저자 중에 유일하게 학부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한 15명 정도가 그 논문에 참여했는데 굳이 그 아드님이 꼭 그 공저자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해명이 안 된 상태인데 해명되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당 의원께서도.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18개 부처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단 3명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대로라면 윤 당선인 측이 적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4건이다. 역대 최다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고 또 윤 당선인이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하는 건 그거는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현 시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전제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비판의 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저는 비판이 아주 거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청문보고서를 채택받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강행했느냐 아니냐를 넘어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는 되게 이슈가 컸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역량과도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어서 청년들 사이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함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행사가 처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후보자가 몇 명입니까? 일단 제가 이제 민주당 전체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두 명은 절대 안 된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정호영, 한동훈 두 후보자 사퇴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문제를 연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각 후보자를 개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고 후보자들도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청문 절차에서 사실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뭔가 후보자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 총리의 경우에만 해당하잖아요. 다른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다 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요.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 임명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9일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경과보고서 송부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최종 임명 강행하는 거는 그 이후 시점이 될 텐데 그럼 새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처리 안 하는 겁니까? 또 그 이후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포함해서 아직 며칠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 하고 있는 상태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7곳에서 치러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지금 3곳만 남겨놓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하고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주의 경우만 봐도 오형훈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공석이 된 제주을 네. 김한규 전 정무수석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이거 뒷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주류가 너무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네. 전략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7곳을 사실 좋은 후보자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이제 비대위에 있는데 예. 사실 오늘 그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세력의 영향이 있었다기보다 조금 더 젊은 정치인을 찾고자 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유능하거나 혹은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좀 신망받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이 특정 세력에게 가까이 하는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대선 결과 이후로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해서 저희 비대위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경선이라도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선의 경우도 사실은 제주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네. 경선을 역시도 검토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이유로 몇몇의 후보자들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몇몇은 제외한 채로 경선을 치른 것 역시도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 끝에 한 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네. 이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원래 의원을 지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네. 출마로 이제 공석이 된 곳인데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들은 이야기가 있진 않아서 잘 네.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죠. 그럼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요? 비대위 전체 차원의 이야기는 제가 결코 아니고 예. 제 개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2번 거치시고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네.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곳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조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분명 너무 늦지 않는 시기에 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좀 이것저것 논의를 해서 아마 같이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홍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계양갑이 맞지 않다고 하면 계양이 네.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럼 성남 분당갑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차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재보궐선거에 등판하셔서 예. 지방선거에 함께 뛰시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그 의견 역시 존중합니다. 그게 민주당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되어서 이
지방선거를 거치는 게 이재명 후보님께 좋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뭔가 그 의견을 되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지금 남은 전략공천지를 논의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고모님이 나오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테니까요. 논의 결과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얘기해 볼까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허가 승인 조건을 완화하고 또 방송사의 소유 규제 제한을 풀어서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네, 오늘은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포털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방송 규제 완화와는 달리 포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뉴스데이 평가위원회를 개선한다는 사실상 이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효성은 또 과연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도 검증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수위가 내놓은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의 세부 정책 방안을 좀 살펴보면요. 예. 첫 번째,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 두 번째,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전담 기구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재평위원회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겠다. 또 네 번째, 지금 현재는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사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아웃링크라고 하는데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네 번째 아웃링크 도입 후 문제가 계속된다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박성중 간사는 예. 지금 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언론 위에 언론으로 분립한다. 지금 포털이. 그래서 포털이 확증 평양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포털에 대한 그 언론계의 비판과 또 같은 시선을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박성중 간사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뉴스 포털은 이제 유통을 하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현행 법상 포털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를 권고하고 그다음에 가짜뉴스의 경우 자율 삭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포털이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인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유튜브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 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포털만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 양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편집권을 이제 내려놓겠다고 이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사용자가 스스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편집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박성중 간사의 발언은 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실하고. 네. 그 박성중 간사는 포털은 이제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을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상고를 했는데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을 받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뭐 그들의 핑계는 알고리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이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성준 간사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편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랩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알고리즘도 조금 어렵지만 투명성위원회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알고리즘 이제 인수위에 따르면 이제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 알고리즘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포털뉴스 뭐 여론 독과점 관련은 역대 정권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에 국회에서는 포털 다음을 이제 창업한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인공지능 AI 뉴스 편집의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바는 있어요. 네. 이재용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규칙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또 그러면서 포털의 AI 뉴스 편집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리즘 투명화에 관련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알고리즘 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인 지위의 위원회로 나선다면 알고리즘이 경직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예. 또 포털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조직이 오히려 공정성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알고리즘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도 관련된 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업자의 자율로 두더라도 알고리즘이 충분히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좀 과잉 입법이자 산업 위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털업계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포털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람이 직접 뉴스를 배열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향적 지적이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5년, 2017년도에 AI 기반으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뭐 에어스, 루빅스, 왜 본인이 보던 뉴스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2018년도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2019년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예. 이번에도 알고리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잇따랐죠.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이용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구독 시스템을 확대하고 도입을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뉴스 스탠드의 구독 또 카카오는 카카오 뷰 등이 나온 배경이기도 한데요.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뉴스 월간 이용자 수의 76%가 구독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AI를 통해서 보여준 뉴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구독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 그래서 뉴스 이용 패턴이 달라졌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론사 구독 서비스가 사실 저질 기사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독을 얼만큼 많이 또 하게끔 하느냐가 또 언론사들끼리 경쟁이 붙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사가 구독판에 커뮤니티 받아쓰기라든지 정치인 다운표 기사, 선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좀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란 기구가 또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연합뉴스가 네, 그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질 좋은 뉴스들이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가짜 뉴스를 좀 막는다거나 이런 역할도 있을 거고요.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은 딱 3가지를 중심 과제로 놓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가 선정적인 기사, 그다음에 어뷰징 기사, 그다음 상업성, 광고성 기사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출범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 입점하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이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오히려 뉴스가 더 공정하게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준 간사는 이제 포털은 재평이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서 공정성과 공익성의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재평의 모든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화하고 재평위원회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 자율기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렇죠. 인수위는 재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법정기구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 시민단체 인식은 어떤지 궁금해요. 자율기구의 역할이 사실 작년 말에 연합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역할이 약간 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위원회 역할을 재평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평위원회를 법적인 어떤 기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적인 어떤 자정 효과를 좀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재평위 법제화한다면 결국 정부에서 재평위 인선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인수위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털 맞습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아웃링크. 그러니까 네.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서 포털 뉴스의 편집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웃링크를 적용해서 뉴스 이용자를 언론사 사이트로 유도한다면 지금같이 포털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언론사들이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선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다운표 저널리즘이라든지 제대로 취재하던 기사 양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역할을 한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들한테 더 좋은 품질 좋은 뉴스를 전달하게끔 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언론계에서는 반길 것 같죠. 왜냐하면 포털이 문제가 있다고 이때까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언론사는 아웃링크에 대해서 사실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사이트를 강화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형 언론사와 그렇지 못한 중소 언론사의 격차가 너무 크고 있다는 게 이제 우려의 지점이기도 해요. 문제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면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약간의 전대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수억, 수십억의 광고 수익인데 사라지게 된다는 게 언론사의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언론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좀 두드러지게 될 거다.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언론의 문제, 지금 언론의 생태계의 문제가 언론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 문제만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언론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잘 살펴보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기는 25.2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2.8도가 높았고 울진은 30.2도, 강릉 경주는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